우리는 끊임없이 접속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접속이라는 행위는 동시에 차단의 기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모두 타자와의 만남이나 부딪힘이 사라진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가리킵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3월 21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나만의 책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작가의 꿈이 있으십니까? 책쓰기 관련 책을 쓴 전문 코치와 운영진이 도와드리는 책쓰기 코칭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이 있습니다. 직장인, 전문직, 주부, 학생, 선생님 등 이미 다양한 분들이 꿈꾸는 만년필을 통해서 저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문의는 www.yangcoach.com 양코치닷컴으로 오시거나 010-8861-5136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꿈꾸는 만년필, 가슴속에 있는 열정으로 저자의 꿈을 이뤄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우리는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경험을 쌓고 성장해 나아가죠. 그런데 요즘 우리는 타자와의 만남이나 부딪힘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거나 통제하려 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습관이자 현실입니다. 문화학자 엄기호 선생이 펴낸 신작 단속사회가 오늘의 주제인데 바로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관한 책입니다. 저자를 빨리 모셔보겠습니다. 단속사회의 저자 엄기호 선생입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자, 단속사회라는 책 예. 제목이 조금은 어렵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제가 조금 들춰봤더니 예. 이 단속사회, 단속이라는 개념, 예. 이 개념이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진 않아요. 예. 이 책 속에 있는 내용 자체는 예. 아주 많이 와닿고 예, 또 생각해 볼 만한 일들이고 쉽게 읽히는데 우리 주변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들을 네, 그렇습니다. 그 단초가 된 그 단속이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설명하고 대략적인 책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단속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게 그 이제 자기 단돌이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남을 보여주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꽁꽁 싸매는 이런 의미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그 개념으로 이제 그 이 책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저는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이전하고 비교해 봐서도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저도 그러고. 일 많이 하고요. 예, 정말 일 많이 하고 정말 좀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얼렁뚱땅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들 사는 게 허망하게 느껴지고 의미가 없고 늘 허허롭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왜 우리가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계속 소진해 가기만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 뭐 이렇게 인문학이라든가 사회학을 공부하니까 그럼 의미라는 건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냐 이걸 보면 사실 우리 삶이라는 게 연속적일 때 의미는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연속적일 때 의미가 생긴다. 예, 그러니까 연속적이라는 건 어제 한 일이 오늘 하는 일에 그 보탬이 되고 그리고 바탕이 되고 그리고 오늘 한 것이 내일 하는 일에 또 보탬이 되거나 바탕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좀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또는 그걸 그 성과를 이어가면서 어떨 경우에는 어떤 긍정적인 흐름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연속성, 사실 이 연속성이라는 거는 그 존 듀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철학자가 있는데 존 듀이. 그 듀이가 굉장히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사람은 성장을 해야 하는데 삶은 곧 성장이고 성장의 핵심이 사실 연속성이거든요. 내 삶이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로 하나의 서사로 쭉 이어져 나아갈 때 우리가 내 삶이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난 성장해 가는구나.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구나 내 삶에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고
허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삶의 연속성이라는 게 이제 깨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는 열심히 사는데 그 하루하루를 엮어놓고 보면 이게 이야기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의 좀 잘 갖춰진, 좀 잘 짜여진 서사가 돼야 되는데 네. 이 서사로서의 내 삶이 안 만들어지면 네. 우리는 나는 누군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에서는 굉장히 소진되어 가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무기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네. 이런 그 삶의 연속성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깨져버린,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불가능해져 버린 것 같은 사회, 이런 데서 또 한번 좀 착안을 해가지고 그 연속성이 깨어졌다, 단절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단속이라는 예, 그 끊어질 단자에 연속의 속자 있잖아요. 그래서 네. 단속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의미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첫 번째는 사람들이 첫 번째 의미를 이제 좀 두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또 한편에서 보면 우리가 뭐 SNS라든가 네. 아니면 뭐 이러저러한 곳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자기를 굉장히 전시하잖아요. 네. 오늘 내가 뭘 먹었는지, 누구랑 만났는지, 어디를 갔는지, 뭘 봤는지 이게 다 전시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내 사생활이나 이런 걸 다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의견을 말하라거나 네. 아니면은 자기 어떤 속내 이런 걸 좀 보여라 이러면 굉장히 단속하죠. 안 보여 주려고 하고 안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참 묘한 거죠. 한편에서는 과하게 자기를 전시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과하게 자기를 안 드러내는. 네. 제가 그러면 언제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고 언제 우리를 드러내지 않는가, 언제 이 자기 단속을 하는가, 이거를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더니 사적인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니면 이제 이런 데서는 자기를 과하게 드러내죠. 어찌 보면 과할 정도, SNS나 이제 이런 데서는요. 근데 공적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공론의 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예를 들면 회사 같은 데서는 회의할 때, 학교 같은 데서는 수업 시간, 네. 이런 때 절대 자기를 안 드러내거든요. 질문도 안 하고, 그다음에 맞아요. 움츠러들죠. 예, 그 질문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안 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는 걸 이렇게 봤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민주화된 사회라고 하면서도 네. 사실은 내가 낯선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너랑 다른 존재다 하는 걸 이렇게 드러내는 순간에 내가 무슨 탄압을 받을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추방될지도 모르는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저는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네. 한국의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저는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 국민이냐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말만 하면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네. 질문을 하면 윽박 지르는 거죠. 어찌 보면 그렇게 윽박 지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의 어떤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말, 드러내서는 안 되는 말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내가 언제 무슨 말을 했었을 때 이게 비국민이잖아요. 어느 나라 국민이냐라고 물어보는 건 넌 국민이 아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 이 비국민이라는 거는 일본의 어떤 그 군국주의 이후에 여기서 보면 굉장히 끔찍한 말이거든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존재를 박탈하는 말이거든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그 얘기 듣고 그렇게까지 생각은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 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좀 경기를 일으키는데 아니 이게 국가, 공동체, 나라, 사회라고 하면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예. 그 이견이죠. 모든 의견은 이견의 형태를 띠잖아요. 다르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네. 다르게 얘기하는 것을 포용해야 되는 건 거고, 또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용이나 방식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사실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렇게 자기를 낯선 존재, 다른 존재로 드러내면 탄압을 하고 국민의 영역 바깥으로 또는 공동체 바깥으로 쫓아내는 사회에서 낙인 찍고요. 낙인 찍고 네. 누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겠어요. 더더군다나 공적으로. 무서워서. 예.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그 공적인 영역이라는 예. 데서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에는 정말 이렇게 튀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인간의 관계가 다 단절된 게 아니라 어떤 네. 사적인 영역이라든가 취향의 영역 이런 데서는 과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과하게 자기를 또 전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살아남을 수 있는 반면에 정치라든가 의견, 충고 이제 이런 영역에서는 자기를 주제 넘은 존재로 만들면 안 되고 오지랖 떨면 안 되고 잘못 말했다가는 욕만 먹고 추방당하고 하니까 거기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런 자기 단속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편에서는 과하게 접속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과하게 단절되어져 있다. 접속과 차단이. 그렇죠.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는 상시적으로. 예, 공적인 영역에서는 특히 자기를 단속하고 차단하고 그다음에 사적인 영역이나 취향의 영역에서는 자기를 과하게 드러내거나 과하게 또 접속해 있고 이런 상황 저는 여기에서는 인간 성장할 수가 없죠. SNS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거 보다 보면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그런 관점에서 조금 불편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의 속내를 그것이 뭐 진정성 있는 진실한 어떤 자기 내면이든 뭐든 간에 조금 불편하다 싶을 정도로 막 늘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할 일이 아니겠네요. 사실 그런 구조에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폐해라고 할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사람들이 찾아낸 틈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또 제가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고통이거든요. 고통은 말할 수 있는가? 저는 고통은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고통은 사실 아직 의미화되지 않은 걸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죠. 고통이 의미화가 되면 그건 고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민족의 고난, 고난받는 공동체 뭐 이렇게 하는데 고통은 아직 그렇게 의미화가 되지 않고 내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체득하는 걸 고통이라고 우리가 보통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고통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는 제가 이제 곁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옆에서 그 사람의 아직 말이 아닌 말, 그 고통에 대한 말이 있잖아요. 그건 소리, 뭐 절규, 흐느낌, 울음 이런 것일 수 있는데 이것을 이 소리가 말이 될 때까지 그 옆에서 들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게 말이 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계속 말을 붙여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소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걸 통해서 말이 될 수가 있는 건 거고 그렇게 말이 되었었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은 자기 고통의 어떤 주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이제 SNS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과할 정도로 자기를 드러내는가 하는 걸 보면 곁에는 말할 사람이 없어요. 내 고통을 내가 지금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내 주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내 주변 사람한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족에서도 그러고 가족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있지만은요. 아니면 뭐 지역이나 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고통을 누군가한테 들어달라.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게 민폐가 되거든요. 상대방한테 민폐가 되는 거. 우리 사회는 지금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윤리잖아요. 저도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 내 곁에서는 그 누군가를 발견하기가 너무 힘든. 근데 사실은 내 곁에서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국가라고 해야 되나요? 나라에서 사실 이게 그래서 복지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복지가 중요한 거고 더더군다나 선별복지가 아니라 보편복지가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자기 고통을 증명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 이 고통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가. 그렇죠. 내가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나라가 도와주셔야 된다. 근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언어로도 말할 수 없는 게 고통인데 지금 한국의 이 복지제도는 국가의 언어로 자기 고통을 증명해야 돼요. 그 양식에 따라서. 양식에 따라서.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수치스러운 것이고 모욕을 주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 옆에 주변의 인간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의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들어주는
또는 고통을 듣고 고통을 알아차리는 네. 이런 걸 중심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이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말해야 되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해야 되는 어떤 방식으로 되어져 있고 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저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해야 되는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어떤 죽음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제 관점이나 아니면 제가 공부했던 맥락 속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SNS로 가면은 주변에서 그렇게 못하니까 어디에서 다 이걸 쏟아내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뭐 힐링, SNS, 저도 SNS에 저는 SNS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뭐 병폐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질 않아요. 그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SNS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네.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내 곁에서 곁을 만들어가고 곁이 되어주는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편에는 국가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내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고통을 얘기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공간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NS에서 그런 과도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 요즘 사람들이 질린다는 말 많이 하거든요. SNS에 대해서도. 그러면서 많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렇게 징징거리는 소리가 많냐. 오나가나.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네. 네, 그리고 또 SNS 올라오는 글 보면서 그런 느낌 드실 거고요. 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애들처럼 이렇게 징징거리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뒤바꿔서 생각하면은 고통을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는 또 고통을 얘기를 하려면은 얼마만큼 해야 이게 들릴지 모르니까 과하게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하게 징징거리는 걸로 들릴 수밖에 없는 정말 이런 악순환 같은 것 있잖아요. 네. 이런 악순환이 만들어지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 아니면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좀 아주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힐링. 이제 힐링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자기 고통을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어디에서도 내 고통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한국의 가장 큰 좀 비극이라고 보는 건 네. 누구나 다 자기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징징거리고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있는데 들어주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곁은 없는 거죠. 곁은 만들어지지 않고. 사실 그 곁은 서로 노력해야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네. 저는 이런 점에서 제가 단속사회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도 그런 건데 이건 사회가 아니에요. 저는 한국 사회를 제가 지금 한국 사회라고 붙이지만 달리 붙일 말이 없어서 붙이는 거긴 하지만 네. 한국 사회를 사회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진짜 농반 진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사회에 대한 모독이라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거기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단 말씀이신가요? 도달하지도 못했고 만들다가 실패한 것일 수도 있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힐링이라든가 이런 거의 유행을 보면 네. 곁을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그 사회라고 하는 건 어차피 근대 자본주의에서 만들어질 때 국가와 네. 시장 그 두 개가 아닌 어떤 영역에서 만들어진 게 사회인 거잖아요. 근데 돈 주고 곁을 사고 된다면 네. 곁이 시장화가 되는 거거든요. 제2부 이 단속사회 제2부 2장에 위로를 구매하라라는 네, 그렇죠. 소재가 있네요. 바로 그 내용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방금. 예. 그러니까 이제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걸고 말을 듣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충고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저는 그게 사회인 거고 그거는 시장의 영역도 아니고 국가 영역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 네. 어떤 그 상호 호혜성과 상호 참조와 상호 부조와 이제 이런 영역들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영역들이 한국 사실 별로 있지도 않았지만 그나마 있던 것들도 지금은 다 매끈하게 시장화 되어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실 제가 처음에 간단하게 책 소개를 들은 다음에 이 선생님 본인에 대한 소개도 좀 들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끊을 수가 없었어요. 네, 이제 간략하게나마 선생님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많이 흘러왔지만은 생뚱맞지만은 왜냐면은 이
하나의 그 선생님에 대한 소개 자체도 하나의 챕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학자다. 이렇게 불리길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공부하셨고 왜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사회학을 전공을 했었어요. 근데 사회학은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인데 그 사회학은 사실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좀 바라보려는 게 강해요. 그래서 사회 구조, 뭐 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소설 읽는 걸 좋아했었고 그 이야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회학이 뭔가 이렇게 세상을 설명해주는 매끈하게 설명해주는 맛은 있는데 이야기 같은 느낌을 별로 안 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 지도 교수가 조한혜정 선생님인데 좀 만나서 조한혜정 선생님이요. 문화인류학을 이렇게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문화인류학은 사회학보다 훨씬 이야기에 가깝거든요. 이게 서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또 다르게 이야기로 만드는. 그래서 이제 석사과정 들어가면서부터는 그 조혜정 쌤이랑 같이 조한혜정 쌤이랑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인류학, 문화인류학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쯤 한국에서도 이제 그 문화연구라고 해가지고요. 사회를 이렇게 문화의 어떤 프리즘으로 바라보고 문화를 통해서 설명하려는 게 있는데 그게 좀 되게 레디컬한 학문이에요. 급진적이기도 하고 그게 뭐 평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비평.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경험 이 얘기를 듣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걸로 되게 문화가 매력적이다라는 생각 들고 저하고 딱 맞았고요. 사실 저는 이야기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쪽 연구로 박사학위도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석사 마치고 나서는 가톨릭 학생운동에서 만든 그 국제단체가 있어요. 거기 가서 반세계화 운동이랑 인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국제연대 운동을 했거든요. 그게 제 인생에서는 제일 즐거웠던 재밌었던 시절이긴 해요. 그러셨군요. 중간에 선생님 소개를 생뚱맞게 잠깐 해드렸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런저런 얘기 해주셨고 제가 조금 눈길이 가는 그 챕터가 있어요. 제2부 책의 제2부 쓸모 없어진 곁 이야기 많이 해주셨죠. 몽상이 된 사회라는 부에 제4장입니다. 국가폭력 껍데기까지 발가벗겨라 라는 소재의 장이 있어요.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요번에 왜 그 이효리 씨가 그 같이 동참하고 해가지고 좀 더 알려진 노란 봉투 캠페인이죠. 그래서 좀 더 알려진 사건이잖아요. 그 손해배상 민사소송 그 파업만 하면 이제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이렇게 탄압하는 손배가압류. 그거를 다루고 있는 챕터예요. 과거에는 우리는 뭐 워낙 독재 정권을 저는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말 싫어해요. 그건 독재 정권이지 권위주의 정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유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명백히 독재 정권이었잖아요. 그 독재 정권에서 사람을 탄압하는 운동이든 사람을 탄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첫 번째로는 격리, 수용, 추방 이런 방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립. 저는 이 고립 같은 경우가 이제 밀양, 강정 이런 데 싸움을 이제 고립시키는 전술을 쓰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불순 세력, 외부 세력은 빠져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내부를 고립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운동은 내부와 외부가 연대할 때 되는 거고 모든 문제는 내부와 외부가 우리가 사실은 같은 한 운명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밀양의 문제가 밀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핵을 둘러싼 한반도 내지는 뭐 세계 전체 문제, 동북아시아 전체 문제일 수도 있다. 이걸 깨달아가는 과정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이제 내부 외부를 나누어 가지고 내부를 고립시키는 거고 이거는 상당히 많이 써먹는 방법이에요. 그 국가가 폭력을 휘두를 때. 또 하나가 내부의 적을 지목하는 거죠. 뭐 한국에서는 뭐 옛날부터 빨갱이, 요즘 또 종북. 그다음 또는 뭐 성소수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왜 그 질서를 파괴하는 가족을 파괴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내부의 적. 마치 악마인 듯. 그렇죠. 내부의 악마라고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그 스튜어트 홀이라고 하는 그 문화연구의 대가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 표현을 썼었어요. 내부를 악마화하는 내부의 어떤 사람들 악마화하는 요게 있었다면은 지금 제가 껍데기까지 홀딱 벗겨라라고 얘기하는 거에서는 이건 정말 그 한국에서는 그 90년 이후에 대두된 방법인데요. 이 민사소송 손해배상은. 그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능력은 소비력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소비를 해야 뭔가를 살 수 있어야 내 존재가 이 안정되고 보장받고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특히 생산 자본주의가 아니라 소비 자본주의라고 하는 데서는요. 시장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손해배상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한 노동자로 하여금 노동자로서의 지위만 박탈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으로부터 모든 경제적 능력을 박탈하고 파괴시켜버리는 건 거거든요. 죽으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라고 하는 정체성도 네. 없어지지만은 그러니까 시장 능력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능력을 껍데기로 홀랑 벗겨 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손배 잘못 걸리면 뭐 계속 자기 언제까지 그 빚을 갚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날려야 되는 건 거고. 그리고 한국은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뭐 연대보증 이런 비스무리한 게 있어가지고 막 네. 5만 대 때만 온 친척들한테 다 민폐를 그렇죠. 끼쳐야 되는 건 거고. 이러다 네. 보니까 손배가 이게 돈의 문제 같지만 시장 능력을 박탈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도 다 빨가벗겨 버리는 거예요. 인격 살인이죠,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혼하게 되고 가정 파괴되고 그다음 친척들하고 멀어지고 친구들하고도 이제 관계 끝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전에는 형법을 적용했겠죠. 형법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감옥에 가뒀잖아요. 네. 이건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사회 안에서 그냥 빨가벗겨 가지고 사회 안에 있대 사회 안에 없는 사람으로 네. 만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이건 사람을 가혹하고 잔인하고 야만적으로 죽이는 알겠습니다. 일이라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해주신 얘기들이 적절하게 너무 어렵지 않게 엮여져 있는 책이 바로 단속 사회입니다. 저희 합정동 국민 카페에서 조만간 특강도 하시죠? 며칠입니까? 예, 3월 28일 7시에 하고요. 네. 내용은 오늘 뭐 말씀드린 내용에 더해가지고 네. 그 단속사에서 제가 좀 더 다루고 있는 그 인간의 성장은 어떻게 가능한가.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성장을 꿈꿀 수가 있는 건 거고 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걸 이제 뭐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월 28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엄기호 선생님 말씀 진짜 잘하십니다. 아니.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0분) 책 읽기 3월 21일에는 문화학자 엄기호 선생이 쓰고 창비가 펴낸 단속사회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